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우진이라고 합니다. 81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에게 이 나이가 되어서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조용한 거처,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정말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지붕 아래.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성실하게 주면 상대방은 반드시 감사해야 할 거라고. 그래서 아들이 한 그 말 한마디에 저는 2천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아빠 안심해.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돌봐줄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저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돌봐준다는 말은 어느새 멀리한다로 바뀌어갔습니다. 환영받았어야 할 제가 어느덧 귀찮은 존재처럼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침묵했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고령자에게 필요한 건 동정 같은 게 아니야. 존중이다, 라고. 오늘은 그걸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믿었던 순간부터 그리고 눈을 뜨고 걸어 나가기까지의 제 자신의 이야기를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나이 들면 평안하게 지내면 그만이야 라고. 하지만 제가 가장 마음 아파했던 건 나이도 병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영원히 계속될 거라 믿었던 인간관계가 가을 나무집처럼 변해버린 거였어요. 저는 온화한 아내와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그녀는 6년 전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집. 비 오는 계절이 되면 그녀가 현관에서 키우던 연꽃이 일제히 피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면 아내가 타주는 차의 김 속에서 저는 신문을 읽고 일상은 낙엽 냄새처럼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에게는 자유롭게 살아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 장남 민호, 어릴 때부터 공부에 열심이었고 대학 졸업 후 부동산 회사에 취직해 지영이라는 활발하고 예쁜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준호라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자주 찾아가지 않았어요.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매달 전화는 빼놓지 않고 담근 김치나 녹차, 구운 고구마 등을 보냈습니다. 무언가를 기대한 건 아니에요. 그저 전화 너머로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그걸로 충분히 행복했어요. 4월의 어느 아침, 보리차를 막 탄 타이밍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누가 올 예정이 없어서 놀랐지만 문을 열어보니 민호와 지영이 서 있었어요. 큰 짐을 들고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빠, 오랜만에 왔어. 저는 서둘러 집 안을 치우고 둘에게 차를 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건강이나 일, 아이 이야기 등 사소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민호의 눈빛에는 어딘가 위화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방을 둘러보며 조용히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빠, 사실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번 주 안에 계약을 해야 할 땅이 있어. 그래서 2천만 원 이션 빌려줄 수 없을까? 저는 놀라면서도 시선을 지영에게 돌렸어요.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쥐며 촉촉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호는 계속했습니다. 꼭 갚을게. 그리고 앞으로는 아빠 돌보는 건 다 우리가 할게.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테니까. 저는 잠시 침묵하며 생각했어요. 2천만 원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전 재산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저와 아내가 연금에서 조금씩 모은 돈,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약간의 유산, 화려한 생활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노후에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게 소중히 쌓아온 거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눈앞에 아들을 보았어요. 그가 대학에 합격한 날 아내가 밤새 메밀국수를 쳐서 축하했던 걸 떠올렸어요. 첫 손자가 태어난 날 저는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달려가 그 미소를 보고 눈물을 글썽겼던 것도 어려운 자식을 돕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한 저는 이유를 묻지도 서류를 주고받지도 않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어요. 알았어. 아빠는 너를 믿어. 그 후 2주 동안 저는 집을 담보로 대출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 집, 아내와 50년 가까이 산 우리의 추억이 가득한 곳입니다. 은행 대출은 둘로 나누었어요. 하나는 정확히 2천만 원여만 하여와 민호의 계좌로, 나머지는 만약의 사태를 위해 당이 예금으로 돌렸어요. 건강 대비로. 어느 아침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준호가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서 괜찮으시면 같이 사시지 않을래요? 분명 재밌을 거예요. 저는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그보다 기뻤어요. 이렇게 아버님이라고 부드럽게 불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으니까요. 저는 약간의 짐을 챙겼어요. 아내의 사진, 오래된 찻주전자와 닭이, 그리고 몇 벌의 한복. 택시에 타고 아들 부부 집으로 향했습니다. 첫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지영은 제 좋아하는 찌개나 삼겹살을 매일 저녁처럼 준비해 주었어요. 손자 준호는 제게 애교 부리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옛날 이야기 들려줘. 민호는 가족끼리 온천에 데려가 주었어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이렇게 썼어요. 최고의 아버지께 감사. 밤 가족 최고. 저는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 아이에게도 부모의 마음이 전해졌구나 라고. 하지만 그 행복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변해갔어요. 소리 없이, 바람처럼. 하지만 겨울이 오는 것처럼 분명히. 3달째. 식탁에는 찌개 대신 차가운 밥과 삶은 계란만 놓여 있었어요. 4달째. 제가 뭘 먹고 싶은지 아무도 묻지 않게 되었어요. 식사도 혼자 해결하는 게 당연해졌고. 6달째. 저는 1층 창고 옆방으로 옮겨졌어요. 그 방은 좁고 습기가 많아 여름은 무더웠고 겨울은 추위가 심했어요. 급조된 낡은 이불이 깔려 있고 커튼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민호에게 물었어요. 왜 위층 방에 있을 수 없는 거냐?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모두가 자신의 공간이 필요하잖아. 아빠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알았으니까요. 통원할 때마다 지영은 보험증을 꺼낼 때 얼굴을 찌푸렸어요. 어느 날 혈압약이 필요하다고 하니 이번 달 좀 타이트해서 다음 달까지 참아주실 수 있어요? 라고. 9달째에는 제 부양보험증 자체가 폐지되어 있었어요. 저는 누구도 탓하지 않아요. 그저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기분이었어요. 계속 돌봐줄게 라고 했던 그 말이 이제는 바람에 날아간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사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저 인간으로서 평범하게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차를 탔어요. 베란다에 나가 문 앞 나무들을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날이 길어지고 밤은 차가워졌어요. 집 안 웃음소리도 줄어들었어요. 제 존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짐이 되어 있었어요. 예전 가족의 기둥이었던 제가 이제는 약 한 알 먹는 것도 사람 눈치를 보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겨울 끝 무렵 저녁, 민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가볍게. 하지만 그 손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빠, 역시 여기서는 불편하시죠? 집도 좁고 준호도 공부 시간이 늘어나서. 저는 얼굴을 들었어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근처 양로원,
어때요? 비용은 우리가 낼 테니 안심하세요. 저는 그저 이렇게 물었어요. 왜? 민호는 잠시 말을 고르듯 간격을 두고 말했어요. 아빠, 옛날부터 혼자가 익숙하시잖아요. 거기라면 또래 친구도 생기고 분명 재밌을 거예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웃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참음, 애도 한계가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호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어요. 아빠, 여기는 좀 불편하고 준호 공부방도 필요하고 근처 양로원으로 가면 비용은 제대로 낼게.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인데 마루대 제가 식객 같은 기분이었어요.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이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지영이 이웃에게 이렇게 말했던 걸. 시아버님이 같이 살아주셔서 정말 활기차요. 할아버지가 계시니 집이 따뜻해져요. 그로부터 1년도 안 돼. 할아버지는 짐 위로 변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차를 탔어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하지만 그 아침 차 향기는 평소보다 쓰게 느껴졌어요. 지영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손에 파란 파일을 들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았어요. 아버님, 이거 시설 팸플릿이에요. 최대한 좋은 곳 골랐어요. 개인실에 삼시세끼 포함 스태프도 제대로 있어요. 저는 그 서류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영은 제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는지 계속했어요. 아버님, 혼자 생활에 익숙하시잖아요. 거기라면 동년배 분들도 계시고 리듬도 맞춰져 있어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솔직히 집에서는 여러모로 신경 쓰이게 해서요. 그녀는 내내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 귀에 들린 건 단 한마디. 나가주세요. 저는 차를 내려놓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시설은 통장 가져가도 괜찮은가? 지영은 순간 굳었고 그리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통장 말씀요? 아버님, 벌써 잊으신 거예요? 지금 집 명의는 민호 이름으로 돼 있어요. 보라, 대출 받을 때 아버님이 담보로 내놓는다고 서명하셨잖아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반박도 하지 않았어요. 충격받은 척도 화내는 척도 없이. 그저 파란 파일을 들고 거기에 인쇄된 제목을 보았어요. 고급 양로 서비스, 자연 속에서 평안한 생활을.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이송되는 짐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아내의 사진을 보았어요. 그 사진은 항상 침대 옆에 놓아둔 거로 옆에는 메모장과 낡은 찻주전자가 있어요. 그녀는 분명 슬퍼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이를 보물처럼 키운 그 손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숫자로 계산하게 될 줄이야.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나이 든 사람은 더 이상 눈물로 끝낼 권리 따위가 없어요. 자신이 이용당했다고 깨달은 순간부터 더욱. 저는 옷장 가장 아래 서랍을 열고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안에는 과거 주택담보계약 복사본, 서울에 있는 변호사와의 위임장, 그리고 아내가 떠난 후 3년 동안 준비한 자산관리. 일체 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확인했어요. 인감 위치, 문서 날짜 모두 아직 유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몸을 씻고 아내가 설날에 골라준 회색 한복에 소매를 끼웠어요. 거실에 앉아 연잎차를 정성스럽게 타서 민호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민호가 하품 섞어 들어올 때 저는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야 민호, 오늘은 아빠랑 좀 이야기하고 싶구나. 민호는 조금 놀란 얼굴로 대답했어요.
갑자기 왜? 저는 봉투를 민호 앞에 조용히 내밀었어요. 안에는 제 명의로 개설된 무기한 신탁계좌. 금액은 2,800만 원, 800만 원. 법적으로 인증된 증명서. 집 명의는 여전히 제 거이며 소유권 결정권은 누구에게도 이전되지 않았음을 명기.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가 빌리는 거야 라고 해서 아빠는 돈을 줬어. 하지만 이 집은 네 엄마가 남긴 거다. 아빠는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았어. 엄마가 떠난 후로 서류는 여기 있었어. 분쟁은 피하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명확히 하고 싶구나. 민호는 봉투를 열고 내용을 볼수록 얼굴색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어요. 아빠, 아직 집 명의가 자기 거였어요? 그렇다. 그럼 신탁계좌 돈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아빠가 나이 들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 하지만 아빠는 그냥 보고 있었어. 네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그때 주방에서 지영이 달려 들어왔어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설명은 필요 없어. 모두 알고 있으니까. 그날 밤 누구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방으로 돌아가 새로운 유언장을 한 장 썼어요. 그 스캔 데이터를 서울의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옛날 교사 시절 함께 일했던 성실하고 과묵하며 정의를 소중히 하는 남자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조용히 전화를 걸어 2달 전부터 비밀리에 준비한 부산의 고급 양로원에 면담 예약을 했어요. 한번 견학도 가고 가계약을 마쳤고 특별 조건을 붙였어요. 제가 자필 편지로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거처를 밝히지 말 것. 저는 쫓겨난 게 아니에요. 제 의지로 떠나는 걸 선택한 거예요. 모두를 지켜본 후 조용히 사라지기 위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중요한 건 말로 가르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아침 깨달았어요. 때로는 침묵과 현실이 최고의 선생이 된다는 걸. 민호가 봉투 서류를 모두 읽은 후 저는 다시 한번 찻주전자에 물을 붓고 차를 탔어요. 그는 여전히 거기 앉아 있었어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시선을 제게 돌릴 수도 없이. 저는 비난하는 말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부드럽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장남이야. 그래서 아빠는 너를 믿었어. 하지만 신뢰라는 건 유산이 아니야. 그건 투자야. 그리고 지금 너는 그 투자의 가치를 스스로 잃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고 지영이 방에서 나왔어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녀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미안해요. 이런 큰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냥 생활을 좀 안정시키고 싶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그럼 그날 네가 아빠에게 양로원 서류를 건넬 때 아빠 눈에 비친 감정이 안정으로 보였어?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아들 쪽을 보며 천천히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2주 전 제가 서명한 최신 자산관리 회사와의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이 집을 투자자산으로 운영하도록 아빠는 이미 위임 계약을 맺었어. 회사가 관리해서 임대하고 임대 수입은 모두 신탁계좌로 들어가. 명의는 여전히 아빠 거야. 하지만 사용권은 일정 기간 회사 거지. 민호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빠, 언제 이런 걸? 네가 여기 불편하다라고 한 날부터야. 아빠는 깨달았어. 여기는 더 이상 늙은이가 사는 집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일어나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어요. 선반에서 얇은 서류 파일을 꺼내 거실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부산 고급 양로원에 입주 수락서, 출발 예정 기차 시간표, 한라산을 바라보는 발코니 부키 개인실 평면도 그걸 천천히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어요. 아빠는 이미 입주 예약을 마쳤어. 계약서에도 서명하고 처음 3년분은 신탁계좌 이자로 지불했어. 이 집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2주 이내 퇴거 정리 통지가 왔어. 민호는 말을 잃었고 지영은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쫓아내는 건 너무해요. 저는 아직 미숙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을 뿐이에요. 저는 그녀를 보았어요. 믿고 싶어요. 그 사과의 일부라도 진심이길 바래요. 하지만 재산을 잃은 후 흘리는 눈물은 후회의 증거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저는 조용히 서랍을 열고 또 한 장의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양도 거부 증명서야. 제대로 공증사무소에서 절차 밟았어. 마침 네가 아빠에게 2천만 원 받은 그날에. 너는 돈과 집을 손에 넣었다 생각했을 수 있어. 하지만 아빠는 모두 기록하고 증명을 남겼어. 그날 밤 저는 가족과 식탁을 함께하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가 편지지를 꺼내 편지를 썼어요. 절연장이 아니에요. 그저 마지막 비망록. 떨리는 손으로 썼지만 말은 모두 명확하고 차분했어요. 너는 말했지. 아빠 2천만 빌려줘. 앞으로는 다 내가 돌봐줄게라고. 하지만 돈은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마음은 살 수 없어.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더 이상 이 식탁에는 앉지 않을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어요. 가져갈 건 적어요. 낡은 한복 몇 벌, 애용하는 닭이 세트, 고인 아내의 사진 한 장, 그리고 잠 못 이루던 밤에 적은 시조 노트. 출발 전 거실 벽에 한 장의 종이를 붙였어요. 눈에 띄기 쉬운 곳에. 재산이란 쌓는 거야. 빼앗는 게 아니야. 저는 그 집을 떠났어요. 화도 절망도 없이. 그저 조용한 각오와 외로움을 가슴에 안고 경기도를 떠나는 기차 안.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누군가 배웅해 줄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분명 아무도 없을 거라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이 일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해요. 이상하게 조용한, 조금 섬뜩할 정도의 밤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희미한 오렌지색 간접 조명이 시간에 얼룩진 벽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식은 찻장과 아내의 송을씨가 남은 낡은 노트.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진아,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 때는 자신답게 있는 걸 잊지 마. 저는 그 한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눈물로 번져 글씨가 흐려질 정도로. 떠오른 건 어린 시절 민호. 7살 때 제 등에 올라타며 이렇게 외쳤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슈퍼히어로야. 그런 아들이 이제 저를 마루대, 자기 집에 방해가 되는 존재처럼 보고 있었어요. 저는 탓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그저 외로움과 허무함이 남았어요. 그날 민호가 이렇게 말한 말이 아빠, 2천만 빌려줘. 나중에 다 돌봐줄게. 그 말에 거짓은 없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돌봐준다는 게 아빠를 집에서 내쫓고 장소도 재산도 존재 가치도 양보하게 하는 의미였겠죠. 밤이 깊어갈 무렵 복도에 살짝 발소리가 났어요. 방문이 살짝 열리는 아빠, 들어가도 돼요? 민호였어요. 얼굴색은 창백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저는 귀를 기울여 겨우 들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바늘 소리만이 둘의 심장 소리처럼 울렸어요.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오늘 일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아빠를 그렇게 몰아넣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빠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셨으니까 양로원이 더 편할까 해서. 저는 끝까지 들었어요. 끊지 않고. 그의 말이 끊긴 곳에서 서랍에서 하나의 봉투를 꺼내 조용히 책상 위에 놓았어요. 이건 아빠가 계약한 부산의 민간 양로원 서류야. 개인실에 바다가 보이는 발코니 부키, 도서관도 채소밭 공간도 있어. 그리고 누구에게도 주소는 알려지지 않아. 아빠의 자필 편지가 없으면 민호는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어요. 아빠는 처음부터 준비했어. 쫓겨날까 봐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될 날이 언젠가 올 거라 알았으니까.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네가 사과할 일은 있어. 하지만 아빠가 가장 힘들었던 건 늦은 사과가 아니야. 처음부터 아빠를 더 이상 제대로 된 노인으로만 보지 않았던 거야. 너는 아빠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빠는 봤어. 들었어. 모두 기억해. 내 시선 말. 그리고 지영이 내게 웃으며 명예 변경 서류 가져온 그 순간도. 다음 날 아침 일이에요. 짐을 싸는 중에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울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수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고 이윽고 부드럽지만 분명히 말했어요. 지영아, 아빠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눈물로 마음이 전해진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인간으로서의 태도를 돌아봐야 해.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화가 난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게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조용했어요. 그건 평안함이라는 이름에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를 계속하는 허무함을 깨달은 자의 고요함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한 통의 편지를 썼어요. 거실 테이블에 조용히 놓아두고 만년필로 천천히, 떨리는 필체지만 한 글자씩 분명히 적었어요. 너는 말했지. 아빠, 2천만 빌려줘. 앞으로는 다 내가 돌봐줄게. 하지만 민호야, 돈은 빌려줄 수 있지만 애정은 사고 팔 수 없어.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더 이상 이 식탁에는 앉지 않을게. 저는 짐을 작게 챙겼어요. 가져갈 건 단 3가지. 가족 사진, 통장, 그리고 아내의 애독서. 노후에 후회 없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조용히 집을 나왔어요. 배웅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눈물도 붙잡는 목소리도 없어요.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저는 떠났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현관을 한 걸음 나선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돌봄받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사는 삶을 선택한 거라고. 제가 출발한 건 월요일 아침. 태양이 아직 경기도 지붕 위에 얼굴을 내밀기 전이었어요. 아무도 배웅하지 않고 아빠, 괜찮아? 라고 묻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희미한 문소리와 차가운 타일 위에 울리는 제 발소리. 그리고 하나의 낡은 여행 가방. 그건 예전에 민호를 대학에 보낼 때 썼던 거예요. 이번에는 그 가방이 아버지인 나를 이 집에서 옮겨준 거예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저는 실망해서 떠난 게 아니라 준비를 마친 후 제 발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구청 주민과에 통지서를 제출해 두었어요. 이 집의 관리와 주민등록에 변경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3주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김우진님, 위탁 자산관리 계약의 이행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희망하신 대로 문 앞에 새로운 명패를 설치했습니다. 이메일에는 첨부된 사진 한 장,
저는 그 이미지를 열고 저도 모르게 작게 미소 지었어요. 문 옆에 반짝이는 금속 플레이트가 걸려 있었어요. 김우진 위탁재산보존관리회사. 저는 잠시 그 사진을 보았어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그저 가슴 깊숙이 흐르는 수십 년 짊어진 무게가 마침내 내려간 듯한 안도감. 그 이틀 후, 저는 부산역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독서를 하던 중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어요. 민호로부터였어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방금 2주 이내 퇴거하라는 통지가 왔는데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목소리는 돈을 구걸하던 때의 기세는 더 이상 없었어요. 저는 몇 초 침묵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아빠, 나한테 맡겨. 나중에 제대로 아빠 돌봐줄게라고. 하지만 네가 돌봐준 방식 기억해? 침묵. 전화 너머로 지영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양로원 팸플릿을 보여주며 비웃음 짓던 얼굴은 더 이상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사과받고 싶은 게 아니야. 아빠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을 뿐이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알았어요. 오늘부터 그 집은 더 이상 누구도 내 집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걸. 예전에 제가 수십 년 대출 갚아 지켜온 그 집. 그 집은 이제야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누군가에게 소유되는 장소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 기억에 남기는 장소로. 그로부터 2주 후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마지막 사진이 보내졌어요. 집은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호와 지영, 그리고 그들의 아이. 누구에게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이사 갔대요. 저는 어떤 연락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 통의 편지만 부동산 회사에 맡겼어요. 그건 예전에 먹는 게 느리다는 이유로 생선 요리 접시를 중간에 치워줬던 그 식탁에 놓아두도록 부탁한 거예요. 너는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아빠, 2천만 빌려줘. 앞으로는 다 내가 돌봐줄게. 하지만 돈은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애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아빠는 지금도 살아있어. 하지만 더 이상 이 식탁에는 앉지 않을게. 저는 경기도를 떠날 때 원한도 화도 없었어요. 그저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돌봄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향한 곳은 제주도. 예전에 아내와 마지막으로 여행한 곳. 저는 거기 작은 아파트를 빌렸어요. 한라산을 바라보는 발코니 부키로. 아침에는 햇살이 들고 저녁에는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 조용한 방입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제게 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아직 살아있어? 라고 묻지 않아요. 그저 저와 제가 선택해 가져온 것들이 소중히 일상을 쌓아줘요. 일권의 낡은 일기장, 화분의 초록, 그리고 아내가 남긴 서예 상자 통장도 지금도 소중히 금괴 넣어두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뒷면에 새로운 메모 한 장이 붙어 있어요. 부모가 침묵할 때 그건 모르기 때문이 아니야. 그건 마지막 가르침을 아픈 만큼의 고요함으로 전하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그 장소를 떠나는 마지막 날, 저는 한 번만 조용히 돌아갔어요. 그건 이별 인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예전 집주인으로서, 그리고 사랑하면 가족은 깨지지 않아 믿었던 한 남자로서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안개비가 내리는 중에 저는 예전 집 문 앞에 섰어요. 새로운 명패는 이미 걸려 있었어요. 집 안은 고요하고 예전에 아이 웃음소리가 울리던 그 거실에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안 나요. 민호는 마중 나오지도 않았어요. 지영은 부엌에 서 있었어요. 둘 다 오늘이 제가 이 집에 발을 들이는 마지막 날이라는 걸 몰랐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위솥을 벗고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천을 펴고, 그리고 가방에서 꺼낸 건 제가 만든 마지막 도시락.
소금구이 고등어, 몇 장의 무 장아찌, 그리고 여갑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밥. 저는 혼자 식탁을 차리고 혼자 앉았어요. 최근 몇 달 내내 그랬듯이. 식사는 그저 형식일 뿐이었으니까요. 거기 민호가 들어와 제 모습을 보고 멈췄어요. 아빠, 왜 돌아왔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빠는 마지막 만찬을 먹으러 온 거야. 이제부터 더 이상 이 식탁에는 앉지 않을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지영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제 자필 편지.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지금도 똑바로 나란히 있었어요. 저는 그 편지를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어요. 부부 둘의 눈앞에 민호에게 그리고 지영에게 너는 옛날에 이렇게 말했지. 아빠, 2천만 빌려줘. 앞으로는 계속 돌봐줄게라고. 하지만 너는 잊어버린 것 같아. 돈은 빌려줄 수 있어. 하지만 정은 살 수 없어. 하나하나의 식사, 겨울밤의 이불, 엄마가 탄 차. 그건 짐으로 준 게 아니야. 전하고 싶었던 건 이위이라는 거야. 아빠는 너를 탓하지 않을게. 왜냐하면 돈으로 마음을 묶으려 했던 아빠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었으니까. 아빠는 아직 살아있어. 하지만 오늘부터 이 식탁에는 앉지 않을게. 부디 이해해줘. 사람은 사랑이 다해서 떠나는 게 아니야. 물건처럼 취급당한 마음은 언젠가 조용히 부서져. 아빠로부터. 저는 일어났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봉투는 테이블에 둔 채. 그건 마치 거울처럼. 그 편지를 읽을 만큼의 차분함이 둘에게 남아있다면 분명 알겠죠. 저는 떠난 게 아니에요. 그저 그들이 오랜 시간 준 침묵을 그대로 돌려준 것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을 나왔어요. 역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하나 더 샀어요. 그리고 그걸 빨간 신호등 모퉁이에 앉은 한 노숙인 어르신에게 내밀었어요. 그분은 이 빠진 미소로 쉰 목소리로 고마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예전 자신의 기억을 그분에게 조용히 맡긴 걸지도 모른다고. 저는 이미 충분히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애걸해서 얻는 것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아니었다고. 오늘 아침 일이에요. 저는 제주도의 작은 아파트 발코니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 빛이 희미한 안개를 뚫고 바다의 거꾸로 한라산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아내가 좋아했던 연잎차를 한 잔 타고 여러 번 읽은 낡은 책을 펼쳤어요. 발코니 아래에서는 몇 명의 노인분들이 천천히 손을 주머니에 넣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조용하고 평안한 아침이었어요. 더 이상 아빠 빨리 서명해줘. 그런 고함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준호에게 뭐 말 걸지 마. 같은 차가운 시선도 없어요. 여기서는 가족의 일원이 되기 위해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 귀찮은 취급 받지 않아요. 여기서는 저는 평범한 노인으로 살아요. 아침에는 책을 읽고, 낮에는 정원에서 허브를 기르고, 저녁에는 차를 타고, 때로는 체조 교실이나 시조 모임에 얼굴을 내밀어요. 여기서 만난 동년배 분들은 모두 각자의 인생을 짊어진 분들입니다. 박 씨, 85세. 원래 교량 기술자. 욕실에서 넘어진 걸 계기로 딸에게 여기로 데려왔다고 해요. 이 씨, 82세. 은퇴한 여의사. 세 자녀는 해외에 살지만 설날에도 한 명도 안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일일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한번 눈을 마주치고 고개 끄덕이는 것만으로 서로의 배경이 조용히 전해져요. 저는 민호를 탓하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아들이었으니까요. 바쁘고 무신경해서 부모는 매달 송금만 하면 충분할 거야 라고 착각한 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잊고 있었어요. 부모가 정말 원했던 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직 소중히 여겨진다는 느낌.
그리고 단 한마디. 아빠 건강해? 라고 묻는 거였어요. 아빠 이거 서명해줘가 아니라 지금도 제 방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어요. 안에는 제 명의 통장, 잔고는 아직 3천만 원 선 정도 남아 있어요. 그 통장 사이에 저는 한 장의 메모를 끼워두었어요. 이 돈은 유대를 사들이는 게 아니야. 이건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거야. 민호가 언젠가 그걸 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돼도 좋아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돌봄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방향을 잡기로 했으니까요. 사는 곳도 대화 상대도 인생의 끝맺음도 저 스스로 선택해요. 어느 날 지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수화기를 들지 않았어요. 긴 호출음 후 녹음 메시지가 흘렀어요. 아버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꼭 전하고 싶어서. 언제든 집은 열려 있어요라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화도, 눈물도 없었어요. 그저 찻잔에 차를 다시 따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모든 문을 닫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한번 조용히 닫힌 문은 더 이상 옛날처럼 열리지 않아.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은 그런 기분이 된 적 있나요?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로 느껴진 적, 자기 집에서 기침 하나 참은 적, 돈을 주고도 뭐에 쓰냐고 물을 수 없었던 적, 만약 있다면 부디 제게 이렇게 말하게 해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 언젠가 떠난다고 결심한 그날이 온다 해도 화난 채로 떠나지 마세요. 사랑했던 증거를 가슴에 안은 채,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믿으며 당당히 걸어나가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 잊힌 듯한 외로움이나 투명인간 같은 고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부디 믿어주세요. 당신은 제대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은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도 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김우진입니다. 부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